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요즘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큰 마음 먹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말썽이 생긴다면 정말 속상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65세 이상에서 임플란트가 2개까지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2017년에 이미 임플란트 하신 분이 55만 6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틀니하신 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생소한 이전에는 없던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질환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구강암암염외과 전문의 최영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강외과 전문의 최영수라고 합니다. 예.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시원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오늘은 좀 특별하게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하시고 난 다음에 부작용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어떤 부작용들이 있나요? 예, 임플란트와 관련된 부작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요. 네. 크게 구분해서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 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상부 보철물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네. 예, 수술 때문에 생기는 건 뭐 대표적으로 부종과 통증이 있는데 네. 임플란트 수술은 잇몸과 점막, 뼈를 동반하는 그런 복잡한 수술 내용이기 때문에 잇몸에다가 일단 막 드릴도 이렇게 막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절개나 절제가 들어가고 예. 뼈에 구멍을 내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수루 후에 부종과 통증이 생기는 것은 사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수루 반응이라고 보시면 모든 되겠고요. 수술에 뭐 겪게 되는 반응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네. 고생하시는 건 사실 드물고요. 예. 대부분은 예. 하루 이틀 만에 수루 관리가 잘 따라주면 금방 좋아지시고요. 예. 그것보다는 이제 아래턱뼈나 위턱뼈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들과 관련해서 네. 그 하치조 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마비, 네. 그리고 상악동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비강이라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거기와 관련해서 급성이나 만성의 상악동염, 네. 쉽게 얘기하면 비염입니다. 예. 이것이 수술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수술 문제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상부 보철물과 관련된 문제점은 보철물은 이제 끼워 넣었으니까 그것 그렇죠. 때문에 생기는 거. 이제 흔히 네. 입안에 보이시는 그런 씹는 머리 부분이 보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임플란트는 이제 구조 자체가 음. 뼈 안에 박혀 있는 고정체 위에 보철물을 나사로 박아넣은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사의 풀림이 이제 반복적인 저작 활동에 의해서 네. 나사의 풀림이나 휘어짐, 그리고 심하면은 이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사가 멀쩡하더라도 네. 우리 눈에 보이는 보철물 자체가 부서지는 경우도 제법 자주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개괄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은 특별히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뭔가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얘기 같습니다. 네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선생님? 예.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 조직과 그다음에 치조골, 잇몸 예. 뼈 조직이 있는데요. 예. 이 두 부위에서 생기는 염증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자연치아로 비유하자면 자연치아에서 흔히들 알고 계시는 풍치라고 하죠. 풍치. 예, 풍치의 정식 명칭이 이제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잇몸병 같은 그렇죠, 거죠? 잇몸병입니다. 예. 그리고 임플란트에 생기는 잇몸병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아하.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네. 주변에 조금 끔찍한데. 예. 예. 임플란트 이제 나사처럼 보이는 게 예. 뼈 안에 박히는 임플란트 고정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제 원래는 잇몸과 뼈에 덮여 있어야 되는 부분이 예.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조직을 다 녹여서 이제 잇몸과 뼈가 다 노출돼 있고 저 나사가 원래는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뼈 안에 묻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예. 실제로 이제 처음 수술 당시에는 묻혀 있던 건데 예. 염증이 점차 뼈와 살을 녹이면서 네. 이렇게 노출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잇몸이 이제 없어져 버려서 네. 붙여 있어야 될 나사가 보인다. 네, 이게 네.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주위염이다.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하. 자, 풍치란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치주염, 잇몸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잇몸병과 임플란트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잇몸병은 어떻게 다른지 화면으로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엑스레이에서 이 풍치라는 게 뭔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약간 검은색과 하얀색이 혼재되어 있는 불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치아와 이제 잇몸뼈, 이 턱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예 진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금속이라든가 아말감이라든가 이런 수복, 이제 인위적인 재료들이 이렇게 방사선이 통과하지 못해서 이렇게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이 자연 치아 머리와 뿌리가 있으면 잇몸뼈가 대략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보이는 게 현재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잇몸뼈의 높이인 거고, 이 정도 연령에서 이 정도는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정도, 약간의 치주염은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 이 어금니 부위로 가시면은 이 큰 어금니 주변, 뿌리 주변에 감싸주고 있는 뼈가 없다라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이 부분에 여기서 보면은 이 큰 어금니는 앞쪽에는 잇몸뼈가 있지만 뒤에서부터는 이제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풍치, 치주염에 의해서 잇몸뼈가 염증반으로 다 녹아 내려갔고, 여기서 일부 남아 있는 뼈, 여기는 다 녹아 있는 뼈, 여기도 뿌리 끝까지 거의 다 녹아 있는 뼈고요. 요 부위에는 뼈가 너무 녹아가지고 이미 이는 발치가 되셨고, 이가 빠진 다음에도 녹아버린 뼈가 다시 차지 않고 이제 빈 상태로 지내시게 되는 상태가 된 거고요. 예전에 하신 임플란트인데, 요 임플란트의 앞벽에는 뼈가 여기까지 차 있는 게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운 레벨이지만, 여기는 대략 한 3mm 정도 이미 이제 뼈가 염증 반응해서 녹은 거지. 이게 임플란트 주위염이고, 여기서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움푹 패어 들어가는 양상으로 해서 임플란트 길이의 중간 레벨까지 뼈가 내려가 있는 거죠. 이 전형적인 임플란트 주위염의 소견이고요.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든가 아니면 자연 치아 주변에서 이 풍치, 치주염이 생겨서 잇몸뼈가 내려가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이 치태나 치석에 의해 이런 음식물이 고이면은 박테리아들이,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고, 걔네들이 어느 정도 이상 쌓이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인 구강 위생 관리만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엑스레이를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선생님. 이게 예. 처음부터 턱뼈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던 턱뼈가 없어진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치주염이 심해지면 저렇게까지 없어질 수도 있다. 예, 저기서 더 심해져서 아예 그 뼈가 이제 거의 없는 단계로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치주염, 뭐 잇몸병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보통은 치석, 네. 플라그가 이제 잘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예,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임플란트로 인해서 생기는 치주염도 뭐 원인은 비슷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병 기전은 치주염의 발병 기전과 거의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허. 다만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그 외에도 예. 불완전한 그 지대주와 임플란트 고정체 접합이라든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는 뼈 안에 있는 고정체와 위의 기둥, 보철물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연결 부위는 얼마든지 이제 그런 기술적인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예. 다만 근본적으로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든 치주염이든 발병 기전은 치태와 치석에 의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매일매일의 구강 위생 관리와 예. 그런 정기적인 스케일링 잇몸 관리가 그런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가끔 우리 방송에 이제 그 치과 선생님들 나오시면 네. 뭐 늘 듣던 얘기지만 칫솔질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는 해부학적인 구조물 차이로 예. 그런 어떤 병증이 발병해서 진행되는 거를 막아주는 어떤 면역 기능이라고 보는 그 구조가 예. 자연 치아보다 임플란트가 훨씬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게 되면은 진행 속도도 자연 치아의 치주염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뼈의 파괴 양상도 더 심합니다. 야, 이거 그냥 비싼 돈 들여서 한번 하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관리가 중요하다는 예.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그 고가의 치료다 보니 네.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선생님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 임플란트는 가격이 싼 거라서 네. 질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예. 사실입니까? 예,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임플란트 제조회사와 보험공단 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 적용이 되는 그런 제품에 대한 코드가 정해져 있는 것 뿐이지 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임플란트와 보험 적용이 되는 임플란트는 그냥 제품의 질의 차이는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적용을 받아도 충분히 뭐 좋은 네, 임플란트.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질문도 선생님 들어왔습니다. 같은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네. 지난번에 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네. 이번에 한 건 좀 이상하고 아프다, 예. 불편하다 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이제 그 수술을 이제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저번에는 안 아팠는데 이번엔 더 아프다 이런 얘기들 종종 듣는데요. 예, 예. 일단 수술 후에 이제 통증이나 부종의 정도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발치하고 수술 부위 자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염증이 얼마나 심하냐 이게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어떤 냉찜질이라든가 투약이라든가 수루 관리와 환자분의 몸 컨디션 네. 이런 것들이 그 스스로 환자분이 느끼는 어떤 불편감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같은 환자분도 염증이 심했던 데는 더 아프고 네. 덜했던 데는 덜 아프고 또 몸 컨디션이 좋으면 덜 아프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한번 하면 제 생각엔 좀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게 뭐 인공으로 굉장히 좋은 금속으로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를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받아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그런 예. 치태, 치석 관리가 핵심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위생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네. 이런 주변 조직이나 뼈를 녹여서 진행이 되는 거를 방치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임플란트를 빼는 식으로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이고, 예, 예. 그 외에도 보철물에 이런 사람이 물고 씹는 그런 교합이라는 게 네. 항상 이제 똑같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자연치아가 조금씩 미세한 이동을 하면서 교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관리가 되고 보철물 조정이 돼야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철물 임플란트죠. 네. 하시면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처음 보철물이 들어간 해에는 뭐 통상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간격이 좀 짧지만요. 네.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네. 보통은 6개월 간격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위생 관리가 매우 잘 되시고 뭐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 가는 것 정도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비싼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네. 이거 선생님 몇 년 쓸 수 있나요? 일단 수명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아예 없습니다. 예. 사람마다 자기 자연치아를 몇 살 때 빼게 되느냐가 너무 다르듯이 어허.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인 셈이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뭐 20년 이상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사실 중간에 관리가 안 돼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진행으로 임플란트를 뺀다던가 네. 아니면은 어떤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인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 쓸 수 있다라고 정할 수는 없고 네.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예. 맞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체로 보시기에 선생님 예. 뭐 어떤 연유로 해서 한 40세쯤에 하나 했다. 예, 그러면 이거는 한 60세 즈음에 갈아 넣을 일이 생깁니까? 대략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임플란트가 보편화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신 게 대략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네. 이제 15년 이렇게 넘게 오랫동안 쓰셨던 임플란트들은 네. 대부분 임플란트 주위염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거를 환자분께서 정말 연세가 아주 많아지실 때까지 네. 유지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은 자연치아처럼 임플란트도 빼고 다시 재수술하고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죠. 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임플란트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했던 치과를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우선 오늘 주제인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잇몸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예. 이런 염증 치료는 사실 임플란트 제품과 관련한 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잇몸 관리는 당연히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임플란트의 부작용이라는 게 주위염 말고도 네. 보철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깨지거나 나사가 빠지거나 뭐 예, 이런 맞습니다. 거. 예. 이제 그런 어떤 보철물이나 고정체 내의 나사나 지대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네.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런 임플란트 회사도 다양하고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제품의 라인업도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임플란트 회사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와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환자분께서 알고 계셔야 이후에 보철 관련된 후처치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혹시 적혀 있지는 않나요? 안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임플란트 시술 받으시면 받으신 병원에서 그런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병원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증서가 예, 나와요? 예. 그 회사 이름과 제품 사이즈 그런 제품군이 당연히 적혀 있는 거고 예. 환자분들께서 그거를 보관을 하고 계시면 네. 만약 치료받으신 병원이랑 문제가 생겼을 때 예. 다른 병원에서도 그 임플란트 관리를 말씀드린 임플란트 주위염도 물론이고 어. 보철 관련된 합병증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병원에서 이제 뭐 사후 관리를 받으신다 치면 이게 무슨 AS 기간 같은 것도 있나요? 이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의료 쪽에도 예. 어떤 그 제시하는 권고안이 있는데요. 예, 예. 보통 1년 이내에는 무상이라던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근데 사실 병원마다 재량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일정 기간은 당연히 보철물 장착 후 초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기가 될 때까지는
그 사후 관리를 받으시는 거 당연한 거고 네.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보철물이 파절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주위염에서 뼈 이식 수술을 다시 한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다시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자, 쏟아져 들어오는 질문들 중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네.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식한 뼈가 또 녹았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이 뼈 이식술, 흔히 알고 계시는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임플란트를 한다는 거는 결국 치아를 발치를 했다는 건데 네. 대부분의 이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치주염이 심해지셔서 이를 발치하시는 거고요. 예. 이 치주염이 심해지시면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가 네. 이제 울퉁불퉁하게 많이 흡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뼈도 좀 약하겠네요. 이미.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신게 되면 뼈가 이제 어떤 평탄한 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울퉁불퉁한 면을 따라서 이 임플란트 나사가 노출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또다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주요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조금 고르게 평탄하게 해주는 작업이 네,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고르게 평탄하다 딱 맞는 예, 말인데 예, 그 부위에 이제 어떤 만들어져 있는 뼈나 아니면 자가골, 자기 뼈를 딴 데서 떼와서 넣는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게 고기를 됩니다. 다른 뼈로 채워 넣는 작업이 이제 뼈 이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 그럼 그 뼈는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이제 뼈 이식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예. 자기 몸에 다른 데서 뼈를 떼오는 자가골 이식술이 있고 네.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 부가적인 수술 부위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한 예. 군데 또 더 수술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종골. 그래서 보통은 소나 돼지의 뼈가 이제 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우수하게 검증돼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동종골 같은 사람 계열의 이제 사체에서 뼈를 채취한 거죠. 예. 이런 거가 아니면은 그런 칼슘이나 인, 수산화 인해석 등의 실제 사람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합성해서 만든 합성골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대세는 현재는 이종골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 네. 위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네네. 이 이식한 이 평탄화한 이 잇몸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제 이게 복잡한 얘기지만 조직학적으로 이런 이식해서 만들어져 있는 뼈는 실제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뼈보다도 더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겠죠. 내게 아닌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간 뼈가 본인의 이제 혈관이 피가 통하면서 뼈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예. 이 염증 반응이 발견했을 때 이 염증 반응이 뼈를 녹이는 속도가 이런 이식한 뼈에서 자가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뼈가 파괴됩니다. 아하. 따라서 뼈를 힘들게 이식을 하셨어도 예. 실제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되면은 그 이식한 뼈도 다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임플란트를 하시건 안 하시건 치주, 잇몸 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병원을 찾으신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부담이 크죠, 저는. 왜냐면 한쪽도 지금 다른 부위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요 부위도 지금 하고 난 뒤에 한 10년이나 부분 관리를 잘하면은 처음에는 영구적인 줄 알았습니다. 영구적인 알았는데 관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저는 불가피하게 또 뭐 발치까지 왔는데 마음적인 부담은 상당히 컸죠. 왜냐하면은 일상생활에 뭐 음식 먹는 게 좀 힘들고 또 다른 부위도 없다 보니까 이빨 아프신 분은 알겠지만 음식 씹을 때 이게 바로 안 씹히고 그 신경을 찌른다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참 인상이 선하신 분이네요. 예, 네. 웃으면서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정말 속은 정말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네. 저분은 어떤 상태셨나요, 선생님? 이제 저분은 상하 위아래 턱과 양쪽의 어금니 부위가 전부 다 이제 풍치가 심해졌던 상태였는데 이미 했는데 임플란트를 했는데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임플란트를 하신 부위가 주위염으로 인해서 뼈가 파괴된 소견이었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왼쪽 아래는 뼈가 너무 녹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내원하셨고, 그리고 위쪽의 양쪽 어금니들은 역시 치주염이 심해지셔서 이를 현재 발치를 하셔야 되는 상태, 네. 이 상태셨습니다. 예. 자, 임플란트를 하신 부위도 문제가 생겼고 임플란트를 안 하신 부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결이 좀 돼야 씹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예.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나요? 일단 위턱의 양쪽 큰 어금니 부위들은 예. 발치를 피할 수 없는 상태셨고요. 예. 이를 빼시고 이제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로 하셨고, 예. 그 다음에 그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임플란트 부위가 예.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제 그 임플란트 중간 레벨까지 뼈가 녹아 있는 상태였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되는 염증으로 인해서 그 임플란트 제거를 원하셨고 예. 그래서 그런 기존에 심으셨던 임플란트 2개를 제거하고 네. 그다음에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서 다시 식립을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치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뭐 이미 뭐 씹는 것도 불편하시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신 네. 건데 만약에 정말 그좀 통증에 둔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시면 예. 어떤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잇몸 뼈가 녹아 내려가는 양에는 물론 사람의 뼈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더 이상 멈추는 단계가 오겠지만 예. 이미 그 단계가 돼버리면은 얼굴 외형에 변화가 생길 정도로 뼈가 많이 녹습니다. 얼굴 모양이 바뀌어요. 네네. 예. 이제 그 나이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약간 그 아래턱이 더 튀어나온 주걱턱 느낌의 코 밑이 푹 꺼져 있는 주름이 많이 잡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가끔 봐요. 가끔 네. 봐요. 예. 이게 이제 잇몸뼈가 흡수되는 게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되면서 얼굴 외형의 외모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게 된 거고요. 예. 사실 그렇게 될 때까지 증상이 없기는 어렵고 예. 환자분들께서 이제 보통 아무런 그 불편감 없이 지내시다가 나 이렇게 나쁜지 몰랐다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네. 이제 항상 기본입니다. 이게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자연 치아를 포함해서도 예.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치과 방문하셔서 예. 현재 그런 치주염이라든가 어떤 스케일링도 물론 1년에 한 번 보험이 되기도 하고요. 예. 이런 건강 관리를 통해서 그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 미리 예방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지금 1년에 한 번 보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받으실 네, 네. 수도 있는데 네. 요거를 지금 받으시는 분이 아직 전 국민의 50%가 안 된다고 네, 네, 제가 네.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꼭 받으셔야 되고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이미 몇 개쯤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서 나 치과 가본 지 오래됐는데 예.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지금 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주위염이 이미 생겼는지 이거 진단은 선생님 어떻게 하시나요? 예,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병 기전은 자연 치아 치주염의 발병 기전과 거의 유사하고요. 네. 결국에는 치태와 치석에 의해서 잇몸 상부의 염증이 점점 진행되는 과정으로 거치게 되는데 예. 치주염의 진단 방식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치주 탐침과 방사선 사진인데요. 탐침이라는 게 뭔가요? 탐침 이제 탐험해 보는 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침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약간 그 뭉툭하게 생긴 그 가느다란 막대기 같은 겁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몇 미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주위염에 의해서 조직들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은 예. 이 가느다란 탐침이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 예, 깊이가 깊어지면은 이게 몇 미리 이상이면은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볼 수도 있고 물론 탐침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방사선 사진사에서 보이는 뼈의 레벨이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잇몸에서 피가 나는지 그다음에 이 환농, 네. 농이 차는 거죠. 예. 농이 차는 것도 임플란트 주위염의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자각하시기에 좋은 거는 역시나 붓거나 아픈 거. 예, 그런 소견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빨리 조기 처치를 받으셔야 이후에 뼈가 광범위하게 파괴되는 걸 예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화면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엑스레이만 이렇게 찍어봐도 잇몸이 내려간 게 다 보일 정도였으니까 네. 그 정도만 검사를 해보셔도 잇몸병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잇몸이 얼마나 이렇게 내려갔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정하시기도 하나요? 이제 그 골 소실 정도에 따라서 분류법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그 환자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그 잇몸뼈가 어느 정도 이상 내려가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국에는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냐 마냐가 또 이제 무서워하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예. 수술 전 단계의 치료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 그게 이제 그 스케일링과 그다음에 매일매일의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 예. 그런 부분들이 동반이 돼 주시면 예. 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터뷰해 주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고 그래서 다시 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그냥 다 뺍니까? 다시?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어느 정도 이상 소실이 돼야 임플란트 빼는 거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임플란트를 빼는 단계까지 왔을 때는 사실은 다시 재수술을 해서 넣기도 어렵거든요. 그 단계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예. 임플란트를 무조건 뺀다라기보다도 대부분은 사실은 임플란트 빼기 전 단계까지 이제 그 전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럴 때는 그 현재의 염증 정도에 따라서 그런 비수술적 치료로 잇몸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 염증이 진행됐으면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라도 임플란트 주위염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을 때 일단 수술하지 않고 시술로 이렇게 염증을 긁어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구로 어떻게 하시는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요 임플란트라는 게 뼈에 박혀 있는 나사 부위가 이제 고정체 부분인데 이 나사는 자연 치아의 뿌리와 달리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울퉁불퉁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뼈에 잘 박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든 거지만 이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염증 저직이 고이게 되면은 요 울퉁불퉁한 곡선분들이 그 세균들이 번식하는 좋은 환경을 또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치료의 목적은 염증을 긁어내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긁어낼 수 있게 특화되어 있는 기구들을 이용해서 이 부위가 만약에 이 임플란트 주위염 염증이 고여 있다 그러면은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안쪽을 긁어내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염증이 생겼을 때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고 긁어내는 것보다는 절개선을 놓고 판막을 열어서 보면서 안쪽 내부까지 긁어내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이 깊게 긁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이게 낚시 바늘처럼 생긴 약간 날카로운 기구로 네네. 이렇게 긁어내시는 것 같은데 저거 선생님 제가 보니까 스케일링 할 때 쓰는 그 기구 아닌가요? 예, 약간 이제 비슷하게 생긴 예, 건데요. 예, 예, 예. 이제 그 저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있어서요. 네. 이제 스케일링 할 때 쓰는 기구 목적인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저 작업이 이제 소파술이라는 이름인데, 예, 예. 저런 소파술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런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염증이 있는 부분은 긁어내는 긁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근데 이미 그걸로 안 될 정도로 조금 깊어지면 수술도 하시는 거죠. 네, 네, 수술은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수술과 비수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부분에서는 예.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이 절개선을 넣어서 잇몸을 열어서 내부를 좀 더 광범위하게 오픈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일이 커지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부에만 염증이 있을 때는 예. 당연히 절개선을 넣지 않고 방금 보여드린 이런 치은 연화 소파술이라고 하는데 네. 긁어내는 치료만으로도 이거는 사실 환자분도 크게 통증도 없고 간단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어느 정도 이상 염증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저런 치은 연화 소파술만으로는 하부의 염증을 다 긁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겠죠.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기에서 잇몸을 제끼고 네. 이 녹아 있는 잇몸뼈에 고여 있는 염증들을 이제 보면서 깊게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동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동반될 때에는 단순히 염증을 긁어내는 소파술뿐만 아니라 이제 뼈가 또 파괴된 거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뼈가 녹거든요. 뼈 인식해야죠. 그렇죠. 이제 예. 이식하기도 하지만 네. 이게 울퉁불퉁한 뼈 자체가 다시 또 임플란트 주위염을 재발시키는 주요 환경 인자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요거를 뼈를 또 부드럽게 다듬어 줘야 되고 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하부에 이제 뼈가 깊게 녹아 있는 부분은 다시 재이식 수술을 통해서 뼈를 약간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재이식 수술을 했을 때 사실 만들어내는 뼈의 양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상부에 녹아버린 뼈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예. 내부의 깊은 곳에는 이식제가 이제 다시 골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윗부위에 녹아 있는 뼈는 다시 뼈가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울퉁불퉁한 뼈와 노출되어 있는 임플란트 나사를 다듬는 임플란트 성형술이라든가 예. 이런 외과적인 수식들을 통해서 네. 다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잘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론 환자분의 어떤 위생 관리는 필연적으로 뒤따라와야 되고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 전에 확실히 잇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네네. 말씀으로 들립니다. 기승전 잇몸 잇몸 관리. 예. 잇몸 관리로 해서 요즘 또 특히 많이 쓰시는 게 치간 칫솔입니다. 이거 꼭 쓰시라고 저희들이 지금 네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치간 칫솔을 썼더니 내가 잇몸이 자꾸 내려가더라. 예. 라고 하시는데 이거 선생님 사실입니까? 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예. 치간 칫솔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예. 네. 치간 칫솔을 쓰시지 않았다면 아마 더 빨리 내려갔을 겁니다. 아하, 그거는. 예. 치간 칫솔과 치실 또 요즘에는 워터픽이라고 해서 물을 분사시키는 세척기구도 많이들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이런 보조적인 구강용품은 반드시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아, 그래요?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사실 그런 음식물 잔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거의 네. 불가능에 가깝고요. 예. 이제 치실과 치간 칫솔, 네. 그다음에 워터픽 등의 부가적인 기구를 쓰시면은 네. 당연히 좀 더 깨끗하게 구강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예. 잇몸이 더 내려간다 이제 그런 치간 칫솔 같은 게 그 규격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잇몸 틈새에 맞지 않는 더 큰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억지로 외력으로 집어넣으면은 네. 당연히 외상이 이제 조직을 손상시키는 원인은 될 수 있는데 억지로 넣지는 마라. 그렇죠. 네네. 환자분들께서는 이게 넣을 때 너무 안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아프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사이즈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위생 관리하실 때 쓰는 기구들은 네. 치간 칫솔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들도 네. 항상 본인이 하시면서
통증을 느끼지는 않을 정도의 강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임플란트 지금 하신 분들 또 하실 계획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많이 보셨을 테니까 선생님. 예. 이분들 어떤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로 네. 결국에는 진행이 되기 전에 예방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네. 현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예. 그리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가시면 당연히 더 좋겠죠. 예. 스케일링을 하시는 거를 이제 아까워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예. 평상시에 사실 이렇게 깨끗한 양치질을 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 예.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위생 관리하시면 나중에 이제 긴 세월이 지났을 때 네. 본인이 노력하신 만큼 건강한 구강 환경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임플란트 한번 하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관리를 또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기승전 잇몸 질환, 잇몸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구강외과 전문의 최영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싼 돈 들여서 한 임플란트는 한 번 심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치아처럼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거였네요. 여러분 오복 기억나십니까? 장수, 부자, 건강, 자손, 치아 이렇게 5가지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